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계학습 분야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습 모형인 회귀학습 모형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어떤 그 신사분이 보이시죠? 저 신사분이 누구시냐면은 프랜시스 골튼 이라는 영국의 인류학자입니다. 저분이 실제로 통계학자는 아니고요, 인류학자고요. 제가 알기로는 찰스 다인 아시죠?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다인의 외사촌형이라는 것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뭐냐면은 인류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키가 다음 세대인 아들의 키에도 영향을 줄까라는 그 궁금증에서 저 연구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약 300개의 데이터, 관측치, 우리가 아까 그 다별량 데이터를 봤잖아요. 그 다별량 데이터에서 관측치를 한 300개를 구해서 저렇게 점을 한번 찍어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시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키가 클수록 아들의 키도 큰지, 여기가 보시면 아버지의 키고요. 예, 아버지의 키고,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이 바로 아들의 키인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버지의 키가 클수록 아들들도 키가 큰 경향이 조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프랜시스 골튼이라는 인류학자가 저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저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해야 할 회귀 분석 모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형 회귀 모형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형 회귀 모형이란 linear regression 모형이라고 하고요. 보시면은 출력 변수 y,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다별량 데이터에서 출력 변수 y를 입력 변수 x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인에 해당되는 변수들, 입력 변수 x들의 선형 결합, 즉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한 모델이다라고 합니다. 선형 결합이라는 얘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형 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제가 밑에 이렇게 예시들을 보였는데요. 바로 이러한 식들이 선형 결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랑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a와 b를 상수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x랑 y를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x 더하기 by라는 식은 우리는 저거를 이제 선형식이라고 합니다. 선형식. 선형식이라고 하고요. 왜 선형식이냐면은 상수는 볼 필요가 없어요. a와 b는 고려하지 않고요. x와 y, 즉 변수가 1차식이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차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 ax 더하기 by는 선형식입니다. 그러면 뒤에 ax 더하기 b라는 두 번째 식이 있는데요. 저 식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x라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상수는 a와 b입니다. 그러니까 x 변수의 차수가 현재 1차니까 저 식은 1차식이고요. 1차식은 우리는 선형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식도 마찬가지죠. 세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x, y, z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a와 b와 c입니다. 꼭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형태도 상관없어요. a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by 빼기 cz는 지금 현재 x, y, z의 차수들이 다 1차니까 저건 선형식이구나, 1차식이구나. 그러면 저건 선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w0, w1에서 wp까지들이 다 상수고요. 그 다음에 x1, x2, x3 등등 해서 xp까지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변수고요. 그러면은 저 식도 마찬가지로 뭐죠? x들이 x1의 차수도 1차, x2의 차수도 1차, 즉 xp까지 이 x들의 모든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저 식도 1차식이며 이 식은 또 선형식이라고 합니다. 즉 선형 결합이라는 것은 어떠한 변수들을 결합을 할 때 저렇게 1차식의 항들로 다항식으로 꾸밀 수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결합을 선형결합이라고 하고 그 선형결합으로 만들어진 식을 우리는 바로 선형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linear equ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형식은 크게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선형식은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그게 뭐 2차원 좌표평면이든 3차원 좌표평면이든 또는 n차원 3차원 좌표공간 또는 n차원 좌표공간에서 어떤 직선으로 표시되거나 어떤 평면의 형태로 표시가 되면은 우리는 선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이런 직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럼 저 직선은 바로 선형식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곡선이다. 요 곡선은 선형식이 아닌 경우예요. 그 다음에 3차원 좌표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평면, 어떠한 제가 그 평면을 그릴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 평면은 1차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선형식이고요. 만약에 어떤 곡면의 형태로 우리가 그릴 수 있다면 그거는 선형식이 아니고 비선형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선형회귀 모형에서 일단은 가장 간단한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x변수가 x변수 한 개, 오로지 한 개가, 즉 입력변수 x가 한 개밖에 없을 때 출력변수 y를 표현하는 경우 우리는 y는 w0 더하기 w1 곱하기 x라는 요 식을 선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형식은 2차원 좌표평면상에서 직선의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선식이라고 제가 가로를 열고 쓴 겁니다. 예,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일 때 요 핑크색 직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는데요. 요 핑크색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y는 w0 더하기 w1 곱하기 x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w1이 되는 거고요. 요 직선의 y절편 값이 바로 w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W1이 2인 경우에 대해서 그렸다고 쳤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지만 예를 들어서 꼭 저게 양수일 필요도 없어요. 음수에도 가능하죠. 음수인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직선이 나오겠죠. 만약에 W1이 0일 수도 있죠. 0이면은 직선은 그냥 이렇게 X축과 평면으로 X축과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겠죠. 예. 그래서 저 W1 값에 의해서 직선의 기울기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형회귀 모형, 단순 선형회귀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순 선형회귀 모형의 목적이 뭐냐? 바로 y는 w0 더하기 w1 곱하기 x라는 저 식을 찾아내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입력변수 x 하나가 있다고 치는 겁니다. 지금은 단순 선형회귀 모형이기 때문에 입력변수가 딱 하나밖에 없고요. x밖에 없고요. 출력변수 y의 사이의 관계를 저 식으로, 즉 직선식, 선형식으로 정량화해서 수치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량화한다는 게 바로 우리가 이 W 값들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래의 반응 변수, 즉 제가 아까 봤듯이 반응 변수는 또 출력 변수라고도 했죠. 이 출력 변수 Y 값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형식이라는 게 제가 아까 썼던 바로 y는 fx라는 식이었는데요. 단순 선형회귀 분석에서는 이 f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y절편 w0와 그 다음에 기울기가 있고요. w1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x라는 입력 변수가 하나가 있는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서의 학습 모형은 바로 요게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의 학습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 학습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바로 y값을 미래의 y값을 예측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회귀 모형이 지금은 이제 제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귀 모형이 꼭 단순 선형 회귀 모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모형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회귀 모형이 있는데 이 회귀 모형이 설명 변수가 한 개밖에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단순 회귀 모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설명 변수, 즉 설명 변수는 입력 변수예요. 입력 변수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단순 회귀 모형이라고 하고, 입력 변수, 즉 설명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는 다중 회귀 모형이라고 합니다. 단순 선형, 다중 선형의 차이는 x 변수들이 한 개냐 아니면 두 개 이상이냐라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순과 다중도 마찬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이걸 선형으로 나눌 거냐 비선형으로 나눌 거냐라는 거예요. 즉 아까 봤듯이 그 x들의 그 확습 모형이 선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는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비선형 어떤 곡선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맨 밑에 왼쪽에 맨 밑에 그림의 왼쪽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점들이 막 찍혀 있었을 때 어떤 직선을 하나를 쭉 이렇게 그을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저 직선이 바로 우리가 봤던 아까 선형 결합이었고 선형식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선형 회귀 분석이고 그 다음에 x 변수 한 개만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거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이 회귀 모형이긴 한데 지금 점들이 있고 어떤 빨간색 곡선으로 지금 표현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 선형이 선형이 아니라 단순 비선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3차원 이상의 공간에서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선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3차원 공간에서 점들이 있고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이 평면으로서 점들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거는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중선형 회귀 분석이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요 점들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빨간색 점들이 있고 파란색 점들이 있는데 요게 어떤 요러한 곡면의 형태로 지금 점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저거는 곡면이기 때문에 비선형식일 거란 얘기죠. 그러면 저거는 다중 비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변수가 한 개냐 아니면 두 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단순 회귀 모형이냐 다중 회귀 모형이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학습 모형을 선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즉 1차식으로만 표현하냐 아니면 뭐 2차식이든지 아니면 뭐 어떤 로그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되든지 아니면 루트 제곱근 형태로 표현이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또 비선형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비선형식이고 그러면 비선형 회귀 분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은 영어로 쓰자면은 simple이에요. 단순하다고 했기 때문에 simple이고 그 다음에 and linear regression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을 경우에 실제 점이 이렇게 초록색 점이 우리가 실제 데이터라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실제 초록색 점을 표현하는 직선이 이 빨간색 직선인데 이 빨간색 직선이 바로 W0 더하기 W1 곱하기 X라는 어떤 선형식입니다. 직선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 요 초록색 점의 Y좌표가 바로 요 Y거든요. Y좌표 바로 Y라고 했을 때 저 Y는 보시면은
요 높이잖아요. 요 총 높이가 바로 y라는 거죠. y인데, 근데 y는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냐면은 바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씩 좀 따져서 봅시다. 바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밑에 요 부분은 뭐냐면은 요 어떤 x 값이 요게 주어졌을 때 요 주황색 점의 요 점에 이 주황색 점의 y 좌표거든요. 즉, 요 주황색 점의 좌표가 x, 뭐죠? w0 더하기 w1x라는 점이 바로 저 주황색 점의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저 높이는 바로 요거가 되겠고요. 그거를 우리가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은 뭐냐면은 저 빨간색 빨간색 직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제 요 아까 봤죠? 여기 우리 오차항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저 오차항을 우리 입실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은 즉 y 좌표는 그 y 값은 뭐냐면은 x로부터 설명되는 부분이 있어요. x로부터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는 바로 요 빨간색 직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x로부터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거든요. 즉 요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오차의 개념이에요. 오차.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6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확정적인 관계, 즉 x랑 y가 원인에 해당되는 x 변수들과 결과에 해당되는 y 변수 간의 확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확률적인 관계에 있는 데이터만 우리가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데이터, 우리가 그림을 저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래서 y는 x로부터 설명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우리가 x로부터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오차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오차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오차, 입실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랜덤 에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 확률 오차, 입실론에 대한 가정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확률 통계를 배웠을 것 같은데요. 예, 통계 내용을 살짝 볼게요. 근데 뭐 이게 크게 어려운 통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확률 오차 i번째 확률 오차 입실론 i가 있다고 쳤을 때 우리는 그 입실론 i가 어떠한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냐면은 n이라고 썼으니까 정규 분포고요. 요 n이 뜻하는 거는 정규 분포입니다. 예, 정규 분포이고 이 정규 분포의 평균이 0입니다. 평균은 0입니다. 평균은 0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 요게 평균이고요. 현재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요게 이제 그리스 문자인데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시그마. 예, 시그마. 요게 바로 분산입니다. 시그마 제곱이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확률 오차라는 게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 정규 분포의 평균은 0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합니다. 즉, 이게 평균은 이제 기대값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실론 i의 기대값이 바로 0이란 얘기고요. 기대값이 0이란 얘기고요. 이 입실론 i의 분산값은 시그마 제곱이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률 오차, 두 번째 확률 오차, 세 번째 확률 오차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확률 오차들의 평균은 항상 0이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i번째 확률 오차와 j번째 확률 오차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 독립이다라는 뜻이에요. 독립이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통계적으로 확률 통계적으로 독립이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A라는 사람의 설문조사 결과가 B라는 사람의 설문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선거를 하든 뭐 여론조사를 할 때 무작위로 뽑는 이유가 무작위로 우리가 표본을 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저 확률 오차를 서로 간의 확률 오차가 독립이 되도록, 즉 어떠한 특정 관측지가 다른 관측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런 요게 나왔죠. 우리가 이제 입실론 i, 즉 i번째 확률 오차는 일단은 정규 분포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요거거든요. 예, 우리가 가지고 아까 보셨던 y라는 거는 x로부터 설명되는 부분. 즉 y라는 거는 x로부터 설명되는 부분 w0 더하기 w1x. 요게 바로 x로부터 설명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둔다고 했잖아요. 입실론. 예. 그래서 그 입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건데 이걸 통해서 y 값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러면 과연 y 값들의 기대값 평균과 y 값들의 분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계산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y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요거를 실질적으로 기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요거는 요 값은 0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요거 자체가 관측치거든요. x 자체가 관측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0도 상수죠. w1도 상수예요. x도 상수니까 상수의 기대값은 그 자체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즉 y의 기대값은 y의 평균은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에 y의 분산은 얼마이냐? 그 y의 분산은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분산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근데 요 부분, 요게 바로 요것도 상수죠. 요것도 상수고 요것도 상수니까 상수의 분산은 0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항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0이에요.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입실론, 확률 오차에 대한 분산은 우리가 방금 봤듯이 어떻게 했죠?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요거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y의 분산, 즉 출력 변수 y의 출력 변수 y의 i번째 값의 분산은 우리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 오차도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저 출력 변수 y도 i번째 관측지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yi는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평균은 요 값이고요. 방금 구했던 요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방금 구했던 바로 요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 식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유도해 보는 거 좋지만은 일단은 식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y의 기대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y의 분산이 얼마다라는 그 사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잘 보겠습니다. y 값이 우리가 이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이 바로 y는 i번째, 그러니까 요 한번 쓸게요. 다시 한번 쓸게요. 요 yi 값은 뭐냐면은 i번째 y 변수의 관측치거든요. 관측치는 어떠한 분포를 따르게 되냐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이만큼이고 분산은 이만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림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있고요. x 값이 있고 y 값일 때 따따따 됐을 때 i번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i번째 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번째 y 변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요 i번째 해당되는 점이 바로 요 지금 현재 초록색 점이거든요. 요 초록색 점이 어떤 거냐면 어떤 의미냐면은 우연찮게 저기에서 찍힌 거예요. x 값이 여기인데 그냥 점이 여기에 찍힌 거죠. 우연찮게.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관측했을 때는 뭐 여기에도 찍힐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찍힐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도 찍힐 수도 있고요. 여기에도 찍힐 수 있고 여기에도 찍힐 수 있고 막 이렇게 찍힐 수가 있겠죠. 예, 이 찍힌 점들을 봤더니 어떻게 보냐면은 요러한 뭐죠? 요러한 뭐죠? 정규분포 모양인 거예요. 정규분포. 예. 지금 y가 평균이 W0 더하기 W1 곱하기 XI, 그 다음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다라는 내용이 그림상으로 보면 바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 뭐냐면은, 요 점이 관측이 된 겁니다. 요 점이 관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주황색 점의 Y좌표가 바로 요거거든요. 아까 봤듯이 우리가 Y좌표가 요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이 Y값의 기대값이다. 여기 점 슬라이드 나오죠? Y값의 기대값, 평균이다. 예, 그게 바로 요겁니다. 예, 요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는 지금 뭐죠? 요거는 바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 즉 i번째 오창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이때까지는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모형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은 어떠냐? 똑같습니다. y는 w0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w1, x1, w2, x2에서 총 만약에 변수가 x 변수들이 p개가 있으면은 저렇게 선형식으로 쓸 수 있고, 저 x들로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뒤에 오창이 붙는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y의 기대값은 저 W0 더하기 W1 X1 더하기 W2 X2에서 WP 곱하기 XP까지 저 선형식이 바로 Y의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선형 회귀 모형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든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이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입력 변수 X와 출력 변수 Y의 어떻게 보면 평균, 기대값 사이의 관계를 정량화해서 선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선형 회귀 모형이에요. 그게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든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이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식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프랜시스 골튼이 제시했던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에 대한 데이터가 저렇게 있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저거를 직선으로 표현을 할 때 이 노란색으로도 노란색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친구들이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더 맞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이거인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이제 서로 기준이 다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W0와 W1을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여기서 W0와 W1을 뭐라고 이제 할 거냐면은 우리가 기계학습 분야에서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써 있다시피 이제 모수입니다. 모수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파라미터를 찾는 겁니다. 파라미터를 찾는 거. 파라미터를 찾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요 식을 정량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식을 바로 우리는 이때까지 계속 학습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학습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학습 모형을 만들어냈으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 파라미터를 찾는 거를 우리는 이제 유식한 말로 이제 그러니까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측해서 정한다라고 해서 추정이고요. 영어로는 esti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추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없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 W 값들을 어떻게 추정할 거냐입니다.
그러면 그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검은색 점이 실제 관측치입니다. 여기도 실제 관측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까만색 점을 표현하는 식이 1번식이 더 맞습니까? 2번식이 더 맞습니까? 지금 보시면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빨간색 사이에 요 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걸 D1이라고 하고 D2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그 거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선과의 거리, 요 D3, 요걸 D4라고 할게요. 그러면 눈으로 보시더라도 D1 더하기 D2가 D3 더하기 D4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까만색 점을 표현하는 어떤 직선은 1번이라는 직선이 2번 직선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점이 여기에 까만색 점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뭐 n개의 점이 있다고 쳐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 점으로부터 어떤 요 직선이 있을 거예요. 요 직선이 바로 W0 더하기 W1X라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요 거리에 우리 각각을 제곱을 하겠습니다. 즉 n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쳐봅시다. n개의 관측치가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쳐봅시다. n개의 관측치가 있는 다별량 데이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n개의 관측치에 대해서 저 뒷값들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저 뒷값들을 각각 다 제곱을 해줘서 더해줍니다. 더해줘요. 그러면 제곱해서 다 더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런데 요 뒷값은 뭐냐면은 바로 y값, 즉 i번째 관측치의 y값에서 요 평균을 뺀 거라고 했잖아요. 기대값을 뺀 거예요. 근데 요 식이 바로 요 식이거든요. 바로 요 식이거든요. 요 식이 바로 이 식이거든요. 이 식이니까 실제값 y에서 i번째 실제 y값에서 요 y의 기대값, i번째 y의 기대값을 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식이라는 건 바로 좀 이제 기호를 써서 표현하자면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 식은 요 좌변은 뭐냐면은 바로 뒷값이 요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요 값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해 준 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게 뭐냐면은 우리는 비용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비용함수. 비용함수는 뭐냐면은 각각의 거리, 즉 저 뒷값들을 제곱해서 다 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말 그대로 비용은 많으면 좋은가요? 적으면 좋은가요? 비용은 작았으면 좋겠죠.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보더라도 우리가 요 직선을 통해서 어떠한 직선을 통해서 저 검은색 점들을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저 뒷값들이 작았으면 좋겠죠. 그럼 뒷값들이 작다란 얘기는 작아지면은 당연히 요 비용함수, 즉 각각의 거리들을 제곱해서 다 더한 저 값이 작아졌으면 했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로 귀결이 되냐면은 비용함수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즉 뭐냐면은 요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켜라, 미니마이즈 시켜라. 근데 뭐를 결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죠? 지금 앞에 표지 보시면은 지금 추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추정은 뭐죠? 모수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모수는 바로 뭐예요? W0와 W1이에요. 모수는. 그렇기 때문에 W0와 W1을 결정함으로써 이 비용 함수를 어떻게 해주고 싶다? 바로
최소화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 최소화시키는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W0와 W1을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말했던 추정입니다. 추정. 그러면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저 비용 함수를 실제로 3차원 좌표 공간에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아래로 볼록한 함수예요. 예, 여러분들 빗살무늬 토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생겼죠? 그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비용 함수는 요게 바로 비용 함수인데, 요 비용 함수는 무슨 함수다? 아래로 볼록 함수다. 방금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용 함수의 최소점이 정확하게 항상 존재합니다. 볼록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요 점이란 얘기죠. 요 점이 비용 함수가 가장 작게 되는 지점이거든요. 저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저 점의 좌표가 바로 뭐냐면은 W0와 W1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내냐면은 다음과 같은 미분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수학에 대해서 편미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배워보지는 못했지만은 간단합니다. 미분하고 방식은 똑같아요. 바로 요 함수를 우리가 비용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요. 각각을 W0와 W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편미분을 하면 이러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럼 방정식을 0으로 둬요. 0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비용 함수 비용 함수를 두 번째 W1에 대해서도 편미분했을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두 번째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걸 마찬가지로 0으로 둡니다.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정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W0와 W1이거든요. W0와 W1을 찾고 싶은데 연립방정식이네요. 연립방정식이고요. 여기서 변수는 지금 바로 우리가 봤던 W0와 W1이 변수예요.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W0, W1이니까 찾을 수 있겠구나. 네, 저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우리가 원했던 W0와 W1 값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해를 제가 좀 표시를 달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삿갓을 조금 하나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삿갓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햇이라고 합니다. 햇. 그래서 W1 햇은 바로 W1의 근이고요. W0 햇은 W1 햇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W0의 근을 W0 햇이라고 했고 걔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X바, Y바 이런 것들이 나오죠. X바, Y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요 X바는 바로 뭐냐면은 X값들의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Y바는 바로 Y값들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습 모형은 요거의 기대값인데 그거를 우리가 y-햇이라고 하겠고 걔는 바로 w0 더하기 w1 곱하기 x라는 직선의 방정식, 즉 선형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